이게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그게 무슨 10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오는 거 아닙니까? 몇 달 뒤에. 오늘은 교화단의 날이라서 교화단 담보의 주제가 대종경 인도품 34장 말씀입니다. 대종사께서 새해를 맞이하시고 난세를 무난히 살아갈 비결을 주셨는데, 이 글이 한나라 때의 대학자 동중서 라는 분의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세유익이 강강시 화기 바른상용룰 임사당여치 급지 상사완 안시 불망위. 처세는 부드러운 것이 제일이요 강강함은 화의 기본이다. 말은 항상 어눌한 듯하고 일을 당해서는 어리석은 듯 행하라. 급할수록 그 생각을 늦추고 이렇게 한다면 평안할 때 위태할 때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께서 여기다가 몇 말씀을 더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면 이제 대장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다가 대종사께서 또 한 말씀을 더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면 늘 안락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처세유익이 강강시 화기, 이것이 두 글자가 이렇게 대꾸가 됩니다. 그래서 처세는 부드러운 것이 제일이고 강강함은 화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희들이 유독 경상도 중에서도 부산이 좀 말이 더 억세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서울 와서 살아보니까 항상 이렇게 뒤에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멘트가 와요. 이 말은 안 하시면 좋겠다. 이게 한 1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나면 한 1년 가까이 계속 그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방법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상대의 이 정도는 상대의 자존심이고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건드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지역별로 좀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원불교 생활을 한 38년 이렇게 39년 돼 가니까 상당히 부드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봐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아직도 제가 이게 사실 제일 조심하는 게, 설교 때 굉장히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한 번씩 그 말씀은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부산에서 30년 사는 동안에 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어쨌든 간에 부드럽게 사는 것이 난세를 살아갈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익산에 간사를 가서 대종사님 성탑 옆에 송대라는 집이 있어요. 거기 제가 간사를 살았는데 2년 좀 넘게, 2년 반까지는 안 되고 살았는데, 익산은 눈이 참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게 아침에 눈 쓰는 게 힘들다고 간사들이 그래도 저는 신나서 열심히 쓸고 다녔고, 이제 송대 앞을 다 쓸고 나면 이제 대각전 저 대종사 성탑에는 학생들이 쓸고 있어서 방학 때는 제가 물론 쓸지만 아니면 이제 제가 쓸고, 거기서 이제 이 오솔길로 해가지고 영모전까지 또 세심천까지 이렇게 사이길로 이렇게 쭉 쓸면서 그 눈을 쓰고 나면 참 재미가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제 효산 법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성탑 옆에 소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소나무에 눈이 쌓이면 가지가 찢어지니까 그걸 털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실은 한번 털어봤거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는데 소나무 위에는 계속 눈이 쌓이고 이게 1시간 단위로 뭐 혹은 한 2시간 단위로 계속 눈을 장대로 이렇게 털었거든요. 그러면서 눈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이제 소나무라는 게 참 보기가 좋은데 눈이 오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성탑의 소나무는 모든 우리 교도님들께서 오셔서 보시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대종사 성탑을 지키는 마치 시자들처럼 둘러서 있는데 그 성탑의 소나무들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었던, 그리고 눈이 오는 날은 몹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사실은 그 노자라는 분이 태강적절이라는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노자께서 하루는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크게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돌아봤더니 소나무가 눈이 쌓여서 이렇게 가지가 찢어져서 나무가 쪼개진 걸 봤습니다. 그때에 노자께서 하신 말씀이 소나무가 너무 강하면 그러면 이 부드러운 눈에도 그 가지가 찢어지는구나. 그렇게 하시고 저 옆에 이 억새풀에는 제 아무리 눈이 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 그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충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선비들이 사군자를 치기를 아주 좋아했죠. 이 사군자가 하나같이 힘들고 억센 환경을 이겨내는 그 충절의 식물들이죠. 그래서 대나무와 난초와 소나무와 국화가 그 각각 그 색깔은 다르지만 그 어렵고 힘든 것을 버티고 끝끝내 시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해서, 그래서 이 사군자를 선비들이 죄송합니다. 참 즐겨 치고 그게 어쩌면 조선의 문물처럼 문화처럼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제가 그 중국에 동진 시대에 살았던 도연명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한 대문장가고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잠시 술을 좋아해서 그 술값을 벌기 위해서 관직에 나섰다가 이렇게 그 감독관이 와서 시비하는 걸 듣고는 내가 이 쌀 5마리에 남 밑에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고 이제 귀거래사라는 시를 쓰고 고향에 돌아와서 평생 술만 마시고 놀았다. 이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놀았다지만 그 문장으로는 아주 대단한 분이고 또 지혜나 공부가 다른 사람이 그분의 깊이를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오류 선생입니다. 오류라는 게 뭐냐면 5그루의 버드나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집 앞에는 당신이 그 버드나무 5그루를 심어 놓고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 이파리가 흔들리는 그 줄기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로 늘 즐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오류 선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분명히 사군자를 그 사군자의 덕이 높다라고 이렇게 받들 건데 중국은 사군자보다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훨씬 더 그 시대부터 중요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연명 선생의 그 일대기나 혹은 평전을 보면
이분이 항상 그 누구를 대해서든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듣고 말았다 이렇게 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뭘 몰라서 물으면 아는 데까지는 가르쳐주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굳이 그것을 애틋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책을 읽다가도 모르는 글자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깊은 학자다운 풍모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진리의 깊은 경지까지 간 사람은 자기 성품을 바라보고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쪽에 중심을 두지, 굳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의 글에 대해서 기어코 알고 그걸 다 밝히고 해석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데 집착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살다가 중국의 그 거대한 문화 조류의 한 족적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이후에 학자들이 대체로 이제 중림칠연 같은 사람들도 나타나고 뭐 별별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세파가 거셀 때는 맞서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부드러울 때는 또 당당히 그 일을 해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공부할 때 굉장히 북송 때에 존경했던 왕안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신종이라는 임금이 이제 기울어가는 송나라를 일으키고자 이렇게 탁월한 선비를 골라서 국가를 일으키려고 할 때 왕안석이라는 분이 신법이라는 걸 만들고 조세제도랑 전곡제도, 병역제도 이런 걸 싹 고쳐서 국가를 일으키기에 전심전력을 다했는데, 그 당시에 많은 대학자들이 이 왕안석의 소위 신법당과 맞서서 구법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 대표가 이렇게 제가 항상 존경하던, 갑자기 제가 이름이 안 나는데, 사마광. 사마광이라는 분을 제가 참 존경해요. 이분 같은 분도 이렇게 훌륭한 분이 왜 이 왕안석이라는 분하고 맞섰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왕안석이라는 분에 비해 사마광이라는 분이 부드럽고 순하고 이렇게 모든 걸 조화롭게 이렇게 해가면서 나라도 일거에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세상도 사람도 일거에 이렇게 확 돌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쭉 갔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사실은 결국 왕안석이라는 분한테 지지 않고 국가에 이렇게 그 혼란을 가져오지 않았다, 뭐 이런 분이 있죠.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왕안석이라는 분, 혹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분과 유사한 조광조라는 분이 또 계시죠. 사실 왕안석이나 조광조라는 분들이 옳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속성이 급진개혁을 하다가 사실은 두 분 다 폭망을 했던 분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조광조라는 분은 비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죠. 그리고 근세에 보면 사람들이 뭐 이거 다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 따라 다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된 직접적 원인을 많은 사람들은 차지철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이라는 그 강하고 조금은 오만한 이 사람을 만약 쓰지 않았다면 그때에 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강해서 사단이 났고, 강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흔들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서 피를 부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지만, 제가 정신이 푹 빠진 데는 오직 진리고 성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듣고 그냥 훌륭한 말씀이다, 처세를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이런 정도로 그냥
하나의 어찌 보면 그 지식처럼 교양처럼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이렇게 일을 당하는 거 보면 나름대로의 그 정의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강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옛날에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고 교단이 조금 흔들리려고 할 때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2대 종법사로 오르셔서 교단을 흔들림 없이 쫙 끌어가실 때에 교단법에 어긋난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시비도 많았고 정산종사께 찾아와서 저 사람을 징계를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을 혼을 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서 드러내서 다 까서 그 사람의 다시는 이 우리 회상에서 어둡고 시커먼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그 징계를 하라고 막 이렇게 상신이 올라올 때 정산종사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편지를 덮어두시고 심지어 이제 제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저 사람 이렇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정산종사께서는 놔두고 보자.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사실은 그 징계를 앞장서서 주장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대산종사님이십니다. 이분도 굉장히 젊었을 때 강하고 이렇게 불의에 타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주로 이렇게 그 밑에 사람들을 뭉쳐서 이렇게 오시면 놔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다 대종사님 제자들이다. 대종사님께서 키워놓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혼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산종사 같은 종법사 위에 오르신 분이면 교단을 이렇게 장악하시면서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물리치고 강하게 나가서 기풍을 칼날같이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산종사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해 가시는데 거기에 부드럽게 가신 게 있고 혹 그 사람들의 사람의 잘못이 있어도 할 수만 있다면 용서라는 것을 해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덮어나가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종사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데 전력을 다하신 그런 지도 방법이 있으신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저는 정산종사 같은 분에 비하면 비할 수 없죠. 비하면이라는 말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비할 수 없는데도 제 마음속에 정의라는 게 있고 불의에 대해서 시비하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제 속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견성하고 나를 부처로 이끌 것인가의 쪽에만 수행하고 사리 연구하고 또 연마하고 또 선정에 들고 이쪽에만 관심을 가졌지 소위 처세에 아주 둔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요새 많이 느낍니다. 이것이 결국 처세가 그동안에 처음에는 처세론이라는 책을 몇 권 사봤는데 처세론 이 세상에 참 많이 돌아다녀요. 요새는 잘 없지만 옛날에는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근본적인 우리의 본성을 이렇게 가다듬고 진리를 찾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내게 유리한 사람 찾아서 편안하게 잘 살아서 좀 이렇게 남들보다 여유롭게 한가하게 살아볼까 그런 쪽으로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처세론을 몇 권 읽고는 처세론을 좀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은 쳐다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처세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꼭 필요하니까 대종사께서도 난세를 무난히 살아갈 비결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쉽게 말하면 처세입니다. 그죠? 이게 무슨 진리 공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정산도 관련 서적들을 쭉 공부할 때 정산 선생께서 그 제자가 김형렬이라는 분이 이제 상수 제자고 밑에 제자들 몇 분 있는데 두 사람에서 약간의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이 시비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정산 선생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말로 논쟁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논쟁을 하면 밑에서는 전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게 확 들어와서 대학원,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다닐 때인데 그렇지. 반드시 그쪽 사람들이 각 제자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좇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이 이상하게 얼기설기 얽어지고 그러는데 그 위에 두 사람이 살짝 논쟁을 하게 되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패가 갈려져서 이것이 드디어는 이제 오라도 시비하고 뭐 틀리면 당연히 시비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렇게 패가 나눠진다 이런 말씀인 줄을 그때 그 한 말씀으로 제가 번쩍 뛰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그건 이제 그런 분들 훌륭한 분들의 일이고 나 같은 사람은 그런데 뭐 전혀 관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갖는 힘이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적어도 그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다 하는 것을 요새 좀 느끼게 됐습니다. 혹 나는 못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아주 하찮은 자리에 하찮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조금 연민을 가진 사람과 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세를 할 때 부드럽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른 상용률 그리고 임사당여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이렇게 어눌한 듯 하라. 그리고 일을 당했을 때는 어리석은 듯이 하라. 이 말씀이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역량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무시당하기 싫고 누질리기도 싫고 그러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내 수준을 넘어서는 말을 하고 싶고 남에게 내 수준을 떠나서 인정받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인지상정이 되는데 사실은 이 말이라는 것이 사실에 바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애매할 때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분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강요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강요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상황과 조건이 사람에게 말을 하도록 만드는 때도 있죠. 그러나 이때 말 잘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썩 좋은 일은 아니다. 그때그때의 명쾌해서 약간의 인기를 얻고 그때그때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걸 면피하는 데는 당장엔 도움 될지 모르나 멀리 가면 결국 이게 손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요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당할 때는 바보같이 해라, 좀 어리석은 듯이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참으로 잘하셨던 어른을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서타원 정상훈 교무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한 20년간 이분도 고창에서 원불교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오신 분인데요. 제가 부산에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할 때 그 원불교에서 이쪽 관련을 누가 잘하는지 수소문을 해보니까 우리 서타원님께서
고창을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고창을 꽉 잡았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이 고창을 찾아뵈러 갔었어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제가 그 총부 교정원에 있을 때 몇 번 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항상 이분의 말이 우리가 물으면 즉답을 하지 않고 어눌한 듯이 이렇게 조금 말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가 다 끝나면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저는 지금도 교도님들 이야기 듣다 보면 가끔씩 그 자르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런 어른에 비해서 현저히 제가 이 수양력이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 실력으로 강남에 와서. 그런데 하여튼 그 어른을 뵈면서 참 말을 조심하고 또 오해를 쓰셔도 그게 그냥 밝혀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시는 힘이 있어서, 이게 당신이 오해를 쓰고 난 뒤에 나중에 상황이 밝혀질 때 훨씬 더 빛나 보이는, 보통 사람이 나 억울하다라고 말했을 때보다 사실이 드러났을 때 그제서 그분이 변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빛나 보이는 모습을 제가 이 서타원님께서 배웠습니다. 이 어른이 그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그 일 잘하는 듯한 티를 사실은 내지를 않으시고, 그래서 사진 나오죠. 저 어른이신데 실제로 뵈면 좀 더 촌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얼굴에 어떻게 저렇게 멋있는 인품을 가지고 계신지 늘 가슴속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종사께서는요, 이 교자 졸진호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뭔가 좀 똘똘하고 일 잘하는 듯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노예 역할밖에 못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겸해서 천하 농판이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뭘 아는 듯이 하지 말고 어리석은 듯, 모르는 듯, 못난 듯, 무능한 듯 이렇게 살아가라, 그 말씀이죠. 이것이 아마 다 여기에 관련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군대에 있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위문 편지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 보고 이렇게 좋아하고, 근데 거기다 이렇게 특히 연애 편지를 쓸 때 글을 잘 못 쓰면 글 잘 쓰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써달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글 좀 잘 쓰면 다른 친구들 연애 편지 쓰느라고 쉬지를 못 하잖아요. 이 사람 글 잘 쓰면 다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뭔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대체로 못난 사람들의 이게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뭐 머슴짓을 한다. 그게 교자. 이 교라는 말이 잘났다, 뭔가 이렇게 좀 유능하다, 이런 게 교라는 말이고요. 졸이라는 말은 좀 못나고 무능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유능하고 뭔가 좀 잘하는 사람들이 뭘 못하는 사람의 그 표현을 제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뭐 시다발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부산에서 늘 쓰던 말이라서 그런 역할을 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배울 때 한두 사람이 컴퓨터를 유독 잘하면 못하는 사람이 와서 맨날 가서 물어요. 그럼 이제 학교 다닐 때 컴퓨터 잘하는 친구는 이 친구 문제 해결해주고 저 친구 문제 해결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니까 시간을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시 보면 뭔가 좀 일 좀 잘한다는 사람이 큰 일, 소리 없이 근본부터 바로서 미래를 여는 이런 그 웅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남의 치닥거리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당하면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지, 나서서 잘난 척 하다 보면 항상 그 오만함은 반드시 실수를 일으키고, 또 내가 잘나면 그 잘난 걸로 또 이렇게 그 오만함이 생겨요. 오만함도 생기고 또 이래서 시기심도 불러내고, 그렇게 해서 별나 좋을 게
없는데도 우리의 감정은 오해받기 싫고 억울한 것 못 견디겠고 남에게 잘나고 싶고 뭔가 남에게 멋있고 싶고 깔끔하고 싶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일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은 어눌한 듯이 하고 그리고 일은 바보처럼 그렇게 하라.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장 큰 이익을 갖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 난세를 살아갈 대종사님의 말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지상사환, 급할수록 생각을 늦추고 안시 불망이 편안할 때 불안한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안시불망위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국가 시책으로 그때는 춘궁기를 넘어가기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전 국가적인 아주 그 일대 숙제였고 그 쌀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물론 이제 다른 병도 있지만 결국 못 먹어서 몸이 약하면 병이 오면 못 견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나라 1년에 가난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하는 그 통계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나라에서 30만 명이 못 먹어서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나라겠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1960년대 그게 팩트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7살 요럴 때인데 한 번씩 이렇게 면사무소에 있는 그 경찰들이 그때는 순경이죠. 순경들이 밀주 단속을 왔었어요. 그 밀주 단속을 오면 촌 사람들이 막 이 술 담아놓은 걸 어쩔 줄 몰라. 원래 술은 아랫목에서 이렇게 뭘 덮어놔서 이렇게 발효를 시키잖아요. 그걸 이제 들고 이제 막 땅에 파묻는 사람 그 속은 소 이렇게 그 두엄 같은데 속에 숨기고 덮어놓는 사람 막 제가 동네에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하면 의의가 없는 일인데 가을에 이렇게 쌀을 수확을 하면 그걸 봄에 반드시 춘궁기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이렇게 쌀로 술을 담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러고는 이제 봄에 먹을 게 없어서 자식들이 죽어나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년 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다 술을 담았어요. 이게 도시분들은, 제 또래의 도시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런데 촌 사람들은 다 많이 아시죠? 그 상황. 제가 그때 어릴 때는 그냥 어른들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만 봤었는데 커서 생각해 보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게 1970년 초반까지 시골에 그랬어요. 제가 클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대통령의 명으로 각 군단위마다 소위 술도가라는 데를 다들 지정을 해서 만들어서 술을 이제 개인이 못 담고 이렇게 수조하는 어떤 회사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술을 만들도록 제도를 바꿔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술도가 소위 제조 그쪽에서는 쌀을 안 쓰니까 미리니 고구마니 이런 걸 써가지고 술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춘궁기를 없애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국가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클 때까지 우리 동네는 항상 술을 담았었어요. 늘 부잣집에서 담으면 어쩔 수 없는 당연하니 그래도 괜찮죠. 근데 가난한 집마다 전부 다 이 술을 담았단 말이에요. 이게 편안할 때 위토름을 잊지 마라 이 말씀을 그게 무슨 10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몇 달 뒤에 오는 거 아닙니까? 몇 달 뒤에. 우리의 그 당시의 인지가 이 정도였다라는 걸
모르겠어요. 이게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이걸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아저씨가 필리핀 가서 사업을 하면서 필리핀에서 공장을 하는데 임금비가 한국이랑 28배가 차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되게 가난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 공장을 그러면 계속 키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힘들대요. 왜 힘드냐 했더니 필리핀 사람들이 지금은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한 사람이 내일 안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안 오냐. 그 사람이 이제 공장은 기계는 돌아가야 되니까 왜 안 오냐 물어보면 나 내일 먹을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장에 일하러 안 온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때 중학교 때 이걸 듣고 동네 아저씨가 한 번씩 명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듣고 진짜 웃기다. 완전 바보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히려 필리핀은요. 내일 먹을 게 없어도 뭐 나무 열매나 뭐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춘궁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산에 들에 쫓아다니면서 산 나무 열매 많이 따먹었고요. 겨울에 서리가 내리면 이 아줌마들이 밭에서 이렇게 배추 잘라가고 난 밑동 뿌리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칼로 이렇게 막 긁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보다 몇 년 앞선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도 먹었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잘 이렇게 컸으니까 편안할 때 위트름을 잊지 마라. 우리 그렇게 하고 있냐? 그게 경제 부분에서는 그렇고 의식의 많은 부분이 해소는 됐겠지만 아직도 우리가, 제가 한번 봐보세요. 저는 공부라는 게 이때까지 출가해서 물론 원불교 사막 병진이라고 하고 사막을 한다고 하지만 소위 그 작업치사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요. 제가 사실 그런 게 많았거든요. 정신수양 사리연구 쪽에는 누가 안 시켜도 예를 들면 대웅사님께서 좌선 끝나고 5분만 화두를 잡으라 하셨는데 제가 원불교 다닐 때 6시간씩 7시간씩 화두를 잡았어요. 이게 절의 스님들이 화두선 하는 간화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빨려 들어갔듯이 했는데 작업치사는 여전히 취약하고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들, 인격 이런 부분은 대종사님 시킨 거니까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서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게 인격의 기형이 생기게 됐고 나중에 이걸 이제 제가 전체를 알고 난 뒤에 이게 내가 일생을 통해서 복이 별로 없는 이유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래서 법대로 이렇게 가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진리를 보면 세상을 보면 저절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속에서 그 원인과 뿌리와 인과 원리까지 쫙 들어오는데 일을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하거든요. 일이 10년이 지나도 이게 골라 맞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평소 때 시키는 대로 불안하기 전에 위태로운 것을 미리 해놓으면 이게 저절로 될 건데 제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많이 약점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할수록 급지상사원 급할수록 생각을 늦추라. 사실 이건 제가 한 개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6.25 끝나고 난 뒤에 정산종사께서 각지 교무님들한테 전보를 보내셔서 전쟁이 끝나도 7일간은 나오지 말고 방에 가만히 있어라. 교당에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교무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각 교도님들에게 다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인민군 물러갔다고 좋다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잔존병들에게 총 맞아서 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원불교 교도님들은 정산종사님의 그 전보 말씀을 듣고 다들 전쟁 끝난 뒤에 곧바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위 잔류병들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를 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중에 원불교 교도님들 피해를 찾아보니까 7분만 돌아가셨다더라.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게 큰 전쟁통의 끄트머리에. 그러니까 급하고 혹은 상황이 이제는 막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그때도 오히려 생각을 늦추고 또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난세를 무난히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